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진돗개를 숭상하는 모시는 진돗개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진돗개교. 네, 2014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2014년 8월 14일에 수상한 아동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돼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막 울어요. 어떤 엄마가 와서. 근데 그 아이를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잃어버린 시점이 이미 한 달이 지난 거예요. 네. 그럼 그동안 신고 안 하고 뭐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수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 실종 사건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의 행방을 막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그 아동 보호시설 뭐 140여 군데도 조사를 해보고요. 엄마라는 최 씨 주변도 많이 탐문을 해요. 그런데 한 5개월 동안 계속 수사를 해봐도 전혀 어떤 혐의점이라든지 의심할 만한 부분을 결국 찾지 못해서 이 사건이 이제 미제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미제로 남게 되었다가 2016년 2월에 이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수면 위에 네. 떠오르게 되게 돼요. 왜 떠오르게 되나요? 당시에 2016년 2월에 그 미취학 아동인데 뭐 실종된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종 신고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경찰이 보게 되고 이거는 단순 실종 신고가 아니겠다라는 판단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엄마 최 씨가 아이가 실종했다고 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한 15일치의 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통화의 상대방들이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을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바로 찾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단체에서 탈퇴했다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경찰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2014년 7월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교주격인 A라는 사람이 폭행을 하다가 사망을 했고 야산에 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강서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이 단체가 진돗개를 모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걸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악귀에 쓰였다면서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범행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은 영물로 여기는 진돗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잔혹하게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진돗개교? 진돗개교가 그냥 진돗개를 모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돗개가 숭상하는 거죠. 신인 건가요? 신인 거죠. 일종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진돗개한테 일단 다 존댓말을 해요. 먼저 내려가시지요 이런 식으로. 또 사당도 마련해 놓고 진돗개를 위한 어떤 의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이 신도별로 각각 진돗개를 모시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돗개의 어떤 수건을 빨아주는 사람, 앉는 사람, 그리고 뭐 목욕시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었고 동네 주민들의 어떤 증언을 들어봐도 모시는 모습이 누가 봐도 사실 보였던 거예요. 약간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뭐 딱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부르는 정도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진돗개를 숭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집단에서 아이를 학대하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한 사건을 이제 경찰이 찾은 거죠. 아이를 왜 학대했을까요? 처음에 진돗개가 아이를 보고 막 짖었다고 해요. 아이는 뭐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그때 이제 진돗개교의 교주 같은 사람이 진돗개가 이렇게 아이한테 짖는 거는 이 아이에게 어떤 귀신이 쓰여 있어서 그렇다.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이를 좀 때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했다가 그 폭행 정도가 사실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사망한 날이 2014년 7월 7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좀 대소변을 못 가리고 계속 좀 칭얼대고 이러니까 좀 더 심하게 아마 때렸겠죠. 그렇게 돼서 아이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엄마가 다 보고 있었어요. 친엄마는 가만히 있어. 친엄마는 아무런 그 뭐 말리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 사망한 아이를 흔적을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주의 야산에 이 아이를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시신을 묻어요. 묻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생각해보니 거기 멧돼지들이 많이 다닌다는데 멧돼지가 혹시나 아이를 묻어놓은 곳을 다시 파서 아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왔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내려가서 아이의 시신을 꺼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장합니다. 아이의 시신을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과정에 엄마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에 좀 충격적이죠. 이 엄마가 그럼 경찰에 왜 실종 신고를 했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혹시나도 모를 수사에 대비한 어떤 그 혼선을 주는 그런 목적이었고. 실종 신고가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이것까지 이 엄마는 이제 교주와 그 진돗개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처벌 어떻게 받았나요? 그 엄마 최 씨는 이제 10년 형이 선고가 되고요.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사람은 13년 형이 선고가 되고. 그러니까 죄 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이 좀 형량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네요. 이게 이렇게 좀 호응행랑하잖아요. 이런 종교에 빠지는 심리가 뭘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심리하고요. 사기 범죄에 속는 심리가 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앞서 음진리교 같은 경우 겉으로 뭐 의사라든지 전문직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그럴 뿐이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어요. 해소하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두 번째 상황적 요인이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음진리교 같은 경우는 일본의 95년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이 있고 거기에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의미의 상실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여기에 세 번째 이러한 상황을 노리는 이 범죄자들,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혹은 사기 집단이나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전략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베풀어요. 당신 힘들지, 내가 들어줄게 라든지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감, 낮은 부분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건드려주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와 차단을 시키죠. 다른 제3의 의견을 못 듣게 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본전 심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바친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중단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경우에 사실상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와해시켜야만 피를 막을 수가 있죠. 뭐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정말 어떤 신념이고 개인의 선택 문제이거든요. 본인이 판단 능력이 미약해서건 환경적으로 취약해서건 이런 종교를 선택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진돗개교 사건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 같은 경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건이 꽤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가족을 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피해자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980년대 이후 우간다를 비롯해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전과 기아, 에이즈 등에 시달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 신흥 종교와 사이비 종교가 성행. 1989년 신의 십계명 부활이라는 사이비 종교가 등장했습니다. 인간들이 성서의 십계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1999년 12월 31일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언이 불발되자 1999년이 아니라 올해 2000년 3월 17일이 지구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2000년 3월 17일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신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며 사람들을 현혹시켰고요. 결국 집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의 결말을 택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약간 그 심리적 고리를 이 사람들이 이용한 거라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어느 종교가 자살을 권하겠습니까? 어느 종교?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요. 3월 21일 우간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밖에서 놀던 아이들을 건물 안으로 데려갔다는 증언을 확보. 뭐야? 또 성인 시신 6구에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그냥 살인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또 무슨 잘못입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종교라고 포장만 했을 뿐 세상과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혹세 무민일 뿐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남쪽에는 지상 낙원이라고 소문이 난 아주 한적한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죠? 좋다. 너무 좋다. 한 일주일만 있고 싶다. 약 20개의 군락을 이뤄 사는 이 농촌 마을의 주민들은요, 이곳을 유토피아라 부르며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주로 마을 안에서만 생활했는데요. 이 마을에 격리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지난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안식처를 각광받으며 이주 문의가 쇄도, 코로나19 이후 마을 주민의 수가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22일 평화롭던 이 외딴 마을에서 갑자기 체포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어머. 완전 무장한 군인들 아닙니까? 호송차, 버스, 구급차와 의료 대원이 마을 일대에 쫙 배치가 됐고요. 심지어 헬기 넉 대와 중무장한 특수부대,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병력들까지 동원됐는데요. 저 정도면 테러리스트 진압하는 수준 아니에요? 그죠. 무슨 일이지? 궁금한데. 그리고 특수작전 끝에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바로 이 마을의 지도자였던 세르게이 토로프였습니다. 설마. 아니 저런다고 그거 믿어요? 그는 바로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는데요. 자신을 부활한 예수라 주장하며 이 마을의 크리스마스도 자신이 부활했다는 8월 18일로 지정. 그리고 빛의 종말이 가까이 왔고 종말이 오더라도 자신이 만든 유토피아에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로프가 예수를 사칭한 배경. 시베리아에서 교통경찰로 일했던 토로프는 1989년 직장에서 해고된 뒤 갑작스런 각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인류에게 전쟁의 폐해와 대혼란에 대해 가르치길 원하신다. 본인을 재림한 예수로 지칭했습니다. 아휴. 당시 구소련의 해체로 혼란스러웠던 시대 상황 속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재림 예수로 믿고 따랐는데요. 그렇게 토로프는 1994년 추종자들을 이끌고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남쪽의 마을에 최후의 교회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설립.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세계가 종말한다는 교리를 전파했고요. 저렇게 많이 왔어? CG 아니고? 한때 그를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무려 10,000여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세상은 요지경이다. 토로프는 신도들에게 철저한 채식을 강요했으며 소녀들이 남자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수줍음과 나약함으로 길들이는 등 독특한 교육 방식을 도입. 거기다 아픈 사람이 속출해도 외부와의 단절을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요. 아이고. 그렇게 병들어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신도가 늘어나자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재림 예수로 추앙받던 그가 체포된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신도들로부터 돈을 빼서 횡령하고 정신적인 학대와 폭력까지 가했던 겁니다. 그의 이런 추악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체포 작전으로 긴급 체포. 저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사이비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이런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나약한 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 갈취하고 그 사람한테 나쁜 짓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1994년 10월 4일 캐나다 몬트리올 북부 모린하이츠에서 불에 탄 시신 5구 발견. 10월 5일 스위스 서부 쉐이리 마을과 스위스 남부 그랑주 슈르살방에서 시신 48구 발견. 자, 이틀 사이에 캐나다와 스위스에서 총 53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스위스랑 캐나다는 가까운 나라도 아닌데 되게 멀죠? 양쪽에서 이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더욱더 충격적인 거는요. 시신들 중 상당수가 특이하게도 죽음에 앞서 마치 모종의 종교의식을 치른 듯 장미와 십자가가 그려진 예복 차림의 둥근 대열로 누워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들이 입고 있던 예복은 태양의 사원이라는 사이비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또 이거 사이비 종교에서 집단 자살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지금 죽어야 천국 갑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맞아. 하지만 일부 시신에서 발견된 총상과 마약 주사 흔적, 또 일부 시신은 비닐봉지에 쌓여있거나 양손이 묶여있기도 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을 집단 살해로 판단했고요. 살인 혐의로 교주 릭 주렛과 지도자 조셉 디 망브로를 수배했지만요. 얼마 가지 않아 이 두 사람도 시신으로 발견. 이 사건은 살해 사건에서 집단 자살 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스위스의 한 사교 연구 전문가가 이날 태양의 사원으로부터 무덤 저편의 편지라는 서한을 받았다라고 밝힘으로써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들이 살해된 것이 아니라 집단 자살했을 가능성을 높여주었는데요. 근데 손발이 아니, 근데, 묶여있죠. 뭐 비닐에 감싸져 있는 시신도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찜찜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살을 좀 강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마약 주사했다는 흔적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죽이면서 마치 이제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죽어야 된다 이런 걸 강요한 게 아닌가. 태양의 사원은 벨기에 출신의 심령 치료사였던 교주 루익 쥬렛이 설립한 사이비 종교 집단인데요. 루익 쥬렛은 신도들을 모으기 위해 유럽 각지를 떠돌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조만간 말세와 함께 불의 심판이 닥칠 것입니다. 이 종말론에 심취한 신도들은 스위스를 중심으로 유럽, 캐나다 등지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비밀 집회를 가지며 모두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종말론을 믿었던 거네. 그죠? 불안함을 또 이용했네, 그죠? 심지어 교주와 지도자들은 신도들로부터 돈을 착취하고 죽음을 강요하기까지 했는데요. 신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점점 말세가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자 종말론 교리대로 모두 함께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저 신도들은 교주한테 조종당해서 피해자예요. 그럼요. 그래서 죽은 거니까 이건 타살이나 마찬가지죠. 타살이죠, 타살. 예. 자,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점은요. 태양의 사원 신도들은 이 충격적인 집단 자살 사건이 벌어진 후에도 소규모 비밀 결사체를 이루어 계속 비밀 집회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2019년 10월 네덜란드 드렌터주에 위치한 한 술집을 찾은 20대 남성 얀 존 반 도르스텐. 긴 머리에 지저분한 수염까지 누추한 행색의 얀은 어눌한 말투로 맥주를 주문한 뒤 연거푸 들이켰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어? 뭐 노숙자인가요? 자, 그의 사연을 들은 가게 주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얀과 남매들이 무려 9년간 감금되어 있었으며 어머, 제발 이 상황을 끝내게 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누가 감금을 한 거지? 감금이 돼 왜 있었구나. 어떻게 9년이나?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얘기를 들은 가게 주인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집 안에는 거실 천장 뒤 숨겨진 비밀 계단이 있었습니다. 어머머. 그리고 그 계단 끝 지하실엔 얀의 말대로 18에서 25세 사이의 남매 5명이 감금돼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래? 아니 근데 누가 이 남매들을 그럼 감금한 거예요? 6명의 남매를 9년이나 감금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들의 아버지, 게리트. 아빠, 바깥 세상엔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생존자란다. 그래도 답답한데 우리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밖에 나가면 나쁜 영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절대 안 돼. 이 세상은 곧 종말이 올 거라고. 과거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게리트는요. 공범인 조세프와 함께 세상이 종말한다며 남매들을 감금, 농장 텃밭에서 난 채소 등 자급자족을 통해 생활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범 조세프는 남매들을 감금해 놓고 자신은 평범한 몫으로 생활했고요. 아버지 게리트는 태연하게 SNS 활동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아버지라고 해도 막 그렇게 애들의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막 그래도 돼요? 자, 그런데 정말 추악하게도 아버지 게리트는 남매들이 어릴 때부터 이 불결한 영혼이 몸에 들어간다며 학대를 일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종말론을 빙자한 9년간의 악행은 6남매 중 첫째인 얀이 탈출하면서 세상에 탄로났고요. 자, 그런데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오랜 세월 세뇌당한 남매들 중에 일부는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구조된 후에도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풀려난다 한들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 수 있겠냐고. 다시 아빠 찾아가봐 걱정이야. (1993년 4월 19일) 텍사스주 웨이코. 한 무장 집단과 무려 51일째 대치 중이던 미 연방경찰 FBI와 폭발물 단속국 ATF 등 약 900명의 연방 수사기관 요원들은요, 미 육군의 최정예의 탱크를 투입해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벌였는데요.
정도면 진짜 무장 테러 집단 하나 점령하러 간 거 아니에요? 텍사스 한복판에서 흡사 전쟁을 방불케 하는 진압 작전이 벌어진 이유. 이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 다윗파의 교주 데이비드 코레시와 그의 추종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세력이 크면 저렇게 했을까? 자, 그렇습니다. 다윗파의 교주 코레시는 스스로를 인류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재림 예수라 칭하며 신도들을 모았고요. 급기야 80년대부터는 100여 명의 신도들과 웨이코에서 집단 생활을 시작. 뿐만 아니라 신은 내게 하나님을 위한 군대를 구성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교주 코레시는 종말을 앞두고 전쟁이 벌어진다며 수류탄, 권총, 기관총, 자동화기 등 불법으로 총기를 거래하고 신도들을 무장시켜 군대까지 조성했습니다. 한편 미 연방 수사기관들은 수년간 교주 코레시와 다윗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고요. 결국 1993년 2월 28일 다윗파가 더 큰 사회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무장한 교주 코레시와 추종 세력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총격전까지 벌어졌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4명의 요원과 다윗파 신도가 숨졌고요. 무려 51일 동안이나 무장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 정부는 결국 수백 명의 병력을 투입해 강경 진압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와 임신부를 포함한 76명의 신도들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고요. 이 사태의 주범인 교주 코레시 역시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간다, 캐나다, 스위스 사례를 봤습니다만 오지도 않을 종말을 주장하는 교주 때문에 애꿎은 목숨이 이렇게 희생이 된 거잖아요. 난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종말론으로 일어난 이 비극은 미 전역에 생중계됐고요. 사건 후 한 언론에서는 논평을 통해 태양은 검게 변하지 않았고 달도 붉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은 그들의 예언자가 약속한 대로 끝났습니다. 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라스푸틴의 그 출신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척박한 시베리아에서 태어난 농민 출신이었고요.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도 깨치지 못한 까막눈이었고요.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술에 취해서 마을 여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추파를 던지고 술 마시고 흥적거리는 방탕한 주정뱅이에 불과했죠. 아니 교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러시아 제국을 뒤흔드는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마을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던 문제였던 라스푸틴이 어느 날 그 말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당시에 그 말은 가장 비싼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라스푸틴이 그러니까 시베리아 고향을 떠나서 순례길에 오릅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때까지의 방탕한 삶을 회개하고 신에게 귀하겠다는 삶을 살겠다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게 될까? 예,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하는데 이렇게 쉽게. 라스푸틴은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고요. 직접 신과 교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러시아 정교가 아닌 다른 종파에도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때 라스푸틴을 사로잡은 종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흘리스틴이었는데요. 흘리스틴은 17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에 존재했던 지하 이단 종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아주 독특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죄를 지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아주 독특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라스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분이에요. 딱 맞아떨어지는. 하던 거 하면 되니까. 그럼 흘리스트의 예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한번 흘리스트의 예배를 묘사한 그림 하나를 볼까요? 네. 궁금하다. 이게 뭐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둥글게도 아니고. 예. 뭐예요 이게? 가운데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신이랑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런 예. 행동을 묘사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살펴보자면요, 이 예배 장소가 교회라든지 성당이 아니죠. 집. 예, 그 집. 헛간이라든지 이게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신도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아 자해를 하는 거예요? 예, 채찍을 스스로 때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흘리스트란 말이
러시아 말로 채찍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미친 듯이 이게 춤을 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분위기가 고조되면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성적인 관계를 갖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hlist 그 종파에서는 부부 관계를 포함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죄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른 다음에 신에게 열렬히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상하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예. 그런데 라스푸틴은 바로 이 hlist교의 교리에 얼마간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중요한 사실은 그가 이제 공식 교회와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라스푸틴의 행보는 이런 이단 종파에 관심을 가지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성모 마리아의 계시를 받았다고 선언하기 이릅니다. 그 라스푸틴은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리고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카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카잔의 그 러시아 정교회를 찾아가서 수도사가 되었고요. 이때부터 라스푸틴에게 예언과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명성을 얻게 되죠. 그 라스푸틴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를 눈여겨본 인물이 있었어요. 카잔의 그 대주교인데요. 이 대주교가 그러니까 훌륭한 수도사인 라스푸틴을 그 수도, 그러니까 제국의 수도로 보내야 한다면서 이 추천장을 써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통찰력과 영적 지혜를 지닌 영적 스승입니다. 근데 저렇게 믿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믿었죠. 예, 그만큼 라스푸틴이 그런 영험한 능력이 있는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추천을 통해서 드디어 라스푸틴이 러시아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진출하게 됩니다. 큰일 났네. 예,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부인들이 이 성자라는 소문과 함께 대주교의 추천장을 가지고 나타난 이 라스푸틴이라는 인물을 무척 궁금해하죠. 그래서 라스푸틴은 귀족들에게 자기가 신과 교감하는 성자이고 질병을 고치고 미래를 알아맞추는 능력 그리고 불행을 쫓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귀부인이 이 병에 깊어서 이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라스푸틴이 기도를 하니까 그녀가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신인데요? 이런 증언과 소문이 서서히 퍼지면서 라스푸틴에 열광하는 귀부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라스푸틴은 귀족들, 나아가서 이제 황족들 사이에서도 점차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러시아 제국의 그 정점인 황실에 다가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라스푸틴은 이를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즈음에 러시아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인물이 바로 니콜라이 2세였던 것이죠. 니콜라이 2세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뭔가 근데 약간 표정에서 나 황제하기 싫어라는 표정이 있어 좀. 나 황제하기 싫어라는 표정이 있어 좀. 뭐 소름이 돋는데. 제가 설명드려야 할 부분을 지원 씨가 미리 이제 말해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니콜라 2세는 러시아 제국에서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정통성을 가진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황제였고 이 니콜라 2세는 그 장자였기 때문에 경쟁 없이 황제가 된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어서 26살 젊은 나이에 제2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당시 니콜라 2세가 한 말을 통해서 그의 어떤 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나는 황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황제가 되기 싫어요. 통치술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는 왜 이런 말을 한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니콜라 2세는 그 아버지가 급작스레 죽은 탓에 그 제왕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태손과 황태자를 거쳤지만 러시아 제국의 황제가 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는 그 마음이 아주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러시아를 강력하게 다스려야 하는 전제군주의 직위를 물려받았지만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도 황제면은 옆에 든든한 뭐 신복이라든지 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지할 만한.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 2세에게는 마음의 위안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랑하는 아내인 알렉산드라 황비였습니다. 황비, 그러니까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황실로 시집을 온 독일의 공주 출신이었습니다. 해학 결혼이 다반사였던 유럽의 왕가에서 니콜라이와 알렉산드라는 보기 드물게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한 인고 부부였어요. 연애 결혼을 했구나. 예. 니콜라 2세의 그 여린 심성 그리고 사랑꾼의 면모가 국가를 다스릴 때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국정 문제에서 어머니와 황비는 물론이고 여러 신하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비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렸던 니콜라 2세는 그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니콜라 2세의 그 치세에 아주 치명적으로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당시 그 세계는 아주 변화하고 있었고요. 러시아 제국 역시 커다란 격변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제국에 불어닥친 첫 번째 변화는 서유럽에서 건너온 자유주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편에서 프랑스 혁명에 관해서 배웠죠. 네. 마리 앙투아네트하고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뒤로 유럽에서는 제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전제 정치 대신에 시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민주주의로 가는 거대한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니콜라 2세는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황제가 통치하는 전쟁 정치를 개혁할지 아니면 이것을 거부하고 황권을 계속 유지할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과연? 황권을 유지하게 하겠죠, 주변에서. 예. 이용해야 되니까. 예. 니콜라 2세의 방침은 명확했습니다. 300년 동안 이어온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로 한 거예요. 전제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를 흔들던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사회주의의 확산이었습니다. 소수의 자본가들만 부를 독차지해서는 안 되고 다수의 노동자들에게도 공평하게 그 부가 분배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 역시 전제 정치를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자고 주장을 했고요. 그 중에는 20대의 젊은 사상가 레닌도 있었습니다. 니콜라 2세가 워낙 이제 강하게 탄압을 하니까 레닌의 활동이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레닌은 그 혁명가이던 형이 죽은 다음에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와서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위험인물이라고 해서 체포돼서 1896년부터 한 해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로 추방이 되고 유배를 하다가 풀려난 뒤에는 서유럽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외국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게 러시아 밖에서도 끊임없이 혁명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거든요. 그는 이게 볼셰비키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 정당을 조직해서 이끌고요. 혁명 사상을 선전하는 신문을 펴내서 자기의 사상을 러시아에 널리 퍼뜨립니다. 레닌이 가진 사상의 특징은 그러니까 무력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쟁취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의 불안정한 상황이 레닌의 영향력을 더욱 키워준 셈이죠. 그런데 이런 불안정한 국내 정세 속에서 니콜라 2세는 또 한 번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1904년에 일본과의 전쟁에 돌입을 했던 거예요. 예. 러일 전쟁이요? 예,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당시 그 10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그 육군 보유국이었고요. 거대한 함대, 그러니까 해군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승기를 잡을 거라 생각을 했죠. 하지만 니콜라 2세의 이런 판단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러시아는 일본군에게 연패를 당하게 됩니다. 나라밖에 이렇게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러시아 제국 안에서는 또 나라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 벌어지죠. 1905년 1월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바로 피의 일요일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당시 그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참다 못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은 황제를 만나서 직접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황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 황제의 궁전을 향해서 평화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황제를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서 황제와 황비의 초상화를 들고 행진을 합니다. 하지만 궁전을 지키던 수비대가 황제의 명령대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고 맙니다.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쓰러졌고 이날 그 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200명이 죽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와. 야, 그러면 이 사건으로 전제 정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커졌겠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불을 지폈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예,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백성들이 아주 격분하게 되고요. 수백 년 동안 이어오던 러시아의 전제정이 일대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이때부터 혁명의 물결이 거대한 해일처럼 러시아를 덮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물론이고 모스크바에까지도 총파업의 불길이 번져나갔고요. 하지만 니콜라 2세는 더 무자비하게 혁명을 진압하려고 들었어요. 저항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여서 죽이려 들었고요. 하지만 혁명가들은 더욱 격렬하게 대항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 전역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황제의 결정이 러시아 제국에 엄청난 위기를 불러온 셈이죠. 이게 진짜 소통이 안 됐구나. 그런데 이 시기 그 니콜라 2세는 혼란에 빠진 나라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바로 니콜라 2세 아들 황태자 알렉세이 때문이었습니다. 왜? 너무 귀엽다. 그 하나뿐이었던 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황태자 알렉세이는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거든요. 황제 부부는 결혼 후 연달아 4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모두 공주였고 이제 후계자가 될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에서 황제의 권력이 안정되려면 황제에게는 반드시 건강한 후계자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10년 만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고 여기서 황제 부부가 얻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황태자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쁨이 커다란 비극으로 변하고 맙니다. 에? 황태자의 배꼽에서 별 이유 없이 피가 나기 시작을 하더니 며칠 동안 계속
그 피가 멈추지 않고 출혈이 지속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데 온몸에 흉하게 그 시커먼 멍이 생기는 거예요. 대체 무슨 병일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혈우병? 예, 맞습니다. 혈우병입니다. 혈우병이요? 예, 예. 그게 뭐야? 이게 피가 나기 시작을 하면 이 딱지가 지면서 이제 피가 응고돼야 되는데 선천적으로 그런 그 피가 응고되는 기능이 없어서 그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는 거죠. 이 밖에서도 피가 나고 안에서 피가 나면은 이 안에서 이제 피멍이 들겠죠. 예. 황제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혈우병을 물려줬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엄청나게 괴로워했죠. 이때 황제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황태자의 불치병을 비밀에 붙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그 황제 부부의 마음을 더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비밀이 새어나가면 알렉사이에게 황태자 자리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주 이제 신경이 곤두섰죠. 여기서 결국 황제 부부의 운명을 바꾸는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어린 황태자가 놀다가 넘어진 거예요. 큰일 났는데. 예, 그래서 다른 아이들 같으면 뭐 잠깐 울다가 일어났겠지만 이 혈우병 환자였던 황태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사고였습니다.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생겼고요. 피가 안 멈출 예, 피가 텐데. 멈추지 않으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어요. 그리고 극심한 통증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최고의 시력을 가진 황씨 주치의들도 이제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랐던 얘기죠. 그저 그냥 진통제를 주는 것밖에는 달리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부부는 아들을 고통에서 구해줄 성자를 보내달라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황제 부부 앞에 불려온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괴성 라스푸틴이었습니다. 라스푸틴. 이때 등장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즈음 라스푸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치유력을 가진 성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요. 자신을 추종하던 그 황실 가족의 소개를 받아서 황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에서는 기적을 행하는 성자가 진짜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때 라스푸틴은 마치 진짜 성자처럼 신비로운 말을 늘어놓으면서 사근사근하게 다가가면서 호감을 얻었고요. 라스푸틴을 두고 우리가 찾던 성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넘어갔네. 결국 국가기밀인 황태자의 혈병까지 라스푸틴에게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라스푸틴은 황태자가 아플 때마다 궁에 불려와서 알아놓은 황태자의 침대 머리맡에서 열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라스푸틴이 기도를 마친 다음 날 거짓말처럼 황태자의 출혈이 멎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돼. 뭐야?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라스푸틴이 어떤 방법으로 황태자의 출혈을 멈췄는지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예요. 황태자가 아플 때마다 황제 부부는 라스푸틴에 대한 믿음을 더욱 이제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참나. 그래서 한 번은 라스푸틴이 그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을 때 또 황태자가 이제 피를 흘려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던 일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예감한 황제 부부가 성직자를 불러서 황태자의 그 사망 미사를 치를 정도로 아주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라스푸틴이 기도를 하니까 또 위독하던 황태자가 기적처럼 살아난 거예요. 기적처럼. 죽길부 직전까지 의사도 손을 놓은 상태에서. 말이 돼? 죽을 뻔한 아들이 기적처럼 치유되는 그 상황을 접하게 된 황비의 눈에 라스푸틴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진짜 뭐 신의 뭐 대리인이다. 그렇죠. 성자죠, 그렇죠. 성자.
이 알렉산드라 황후는 하나님께서 러시아 황실을 지키기 위해서 라스푸틴이라는 성자를 보내줬다고 굳게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라스푸틴을 자주 불러서 황태자와 함께 있게 하고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유일한 존재로 여기면서 간절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죽다 살아났으면 그렇게 믿을 당연히 수 그럴 있을 것 수밖에 같아요. 없지. 충분히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라스푸틴은 황태자를 치유한다는 명목 아래 황비와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불안한 황비의 마음을 파고들게 되죠. 괴로운 황제의 마음에도 깊숙이 파고들어서 황제의 신뢰까지 얻게 되죠. 그래서 니콜라 2세가 즉위 이후부터 정치면 정치, 전쟁이면 전쟁, 어느 것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죠. 흔들리지 않은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믿음을 가진 대상은 바로 이제 백성들이었어요. 러시아 제국의 순수한, 순진한 백성들은 여전히 황제를 아버지로 모시면서 지지하고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스푸틴이 멀리 시베리아에서 온 농민 출신의 수도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황제의 눈에는 이 라스푸틴이 순수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자기에게 전하는 성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 라스푸틴 말만 듣겠네요. 그럼. 예. 이 상황에서 라스푸틴은 수시로 이제 황궁에 드나들면서 황제 가족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한번 사진을 볼까요? 가족 사진에 같이 끼어 있네요. 예. 한가운데 예. 그것도 한가운데. 한가운데 너무 청일점이네. 그래서 라스푸틴과 황비 그리고 공주 4명, 황태자의 모습인데요. 라스푸틴은 이 공주 4명의 마음도 사로잡았어요. 뛰어난 언변으로 공주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면서 친해졌던 것이죠. 4명 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심리적으로 막 조종을 한 거네요. 예. 이 황제 부부의 신뢰 속에서 라스푸틴을 성자라고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도 늘어났는데요. 그를 영적인 스승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팬클럽이네요, 팬클럽. 눈빛이 너무 무서워. 진짜 말도 안 된다, 쟤. 아, 눈빛이. 진짜. 눈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흰색이야. 예.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여성분들. 맞습니다. 이 사진의 특성이 있는데 지금 그 혜성 씨가 말한 것처럼 대부분 다 여성이었다는 얘기죠. 라스푸틴은 자기를 따르는 여성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녀. 아, 성녀 아닙니다. 꼬마 아가씨들. 꼬마 아가씨들. 뭐야 그게. 와 소름. 대체 왜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이 라스푸틴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을까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마음이나 몸에 그 병이 있는 여성들이 라스푸틴을 찾아가면 그 비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기도해주면서 마음에 안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가로 기부금을 많이 냈고요. 이뿐 아니라 자청해서 라스푸틴의 그 수발을 들거나 심부름을 해주거나 편지를 써주거나 일정 관리를 하는 등 비서 역할까지 도맡았던 것이죠. 비서. 예. 그런데 그 라스푸틴은 러시아 제국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아주 묘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서 온갖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럼 이때 니키 씨가 알고 있는 그 밤의 마술사라는 별명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밤에만 마술을 하나 봐요? 밤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많은 여성들과 일단 밤 보내긴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홀리스트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대로 가져온 그냥 사이비 교주가 맞는 표현이네요. 예. 뭐 이렇게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당연히 여기저기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교회도 라스푸틴을 이제 비난을 했는데, 네, 교회 지도자들이 라스푸틴이 이단 종파에 빠져 있다. 그리고 수녀를 유혹하고 강간하려 했다고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신도와 집단 난교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일제히 라스푸틴을 사기꾼이라고 비난을 하죠. 심지어 황태자의 보모가 있는데요.
보모가 라스푸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황비는 도리어 그 보모를 해고해 버립니다. 어머. 황제는 대체 왜 그 라스푸틴의 행동을 방관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라스푸틴이 황실의 비밀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 부부는 황태자 알렉사이의 혈유병을 여전히 비밀로 붙여서 쉬쉬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플 때마다 해결해 줄 사람이 라스푸틴밖에 없었으니까 세상에 무슨 소문이 퍼지든 가만히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안 그래도 혼란스럽던 러시아 제국의 뿌리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이죠.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손을 맞잡고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공격에 대비한다고 생각한 니콜라 2세가 고민 끝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전쟁 초반에 러시아 제국은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흘러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 같은 그 장기 전쟁에는 그 막대한 전쟁 물자가 필요한데 그런 전쟁 물자를 생산해서 보급하기에는 러시아의 생산 능력이 독일에 비해서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급이 잘 안 됐고. 예. 그래서 러시아의 패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니콜라 2세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대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리고 이 결정은 흔들리던 러시아 제국을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황제의 결정과 깊이 관련된 중요한 지역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여행지입니다. 함께 떠나볼까요? 네. 이 벨라루스의 모길요프에는요. 사실 벨라루스어로는 마힐료우라고 하는데 이 도시에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군의 총사령본부가 있었습니다. 독일에 맞서 싸우는 동부전선에 가까웠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니콜라 2세가 보낸 총사령관과 장군들이 바로 이 모길요프에서 전략을 세우고 군대를 지휘했어요. 그렇다면 벨라루스의 모길요프와 관련해서 니콜라 2세가 내린 최악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악의 결정? 바로 그 기존의 총사령관을 해임하고요. 황제 자신이 직접 총사령관이 되어서 동부전선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왜 그랬지? 무슨 자신감이야? 사실 니콜라이 2세의 결정도 했지만 단독으로 내린 결정은 아니었고요. 배후에는 바로 라스푸틴이 있었습니다. 라스푸틴은 당시 러시아군의 그 총사령관과 아주 사이가 나빴는데 황비가 라스푸틴과 사이가 나쁜 총사령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요. 황제는 이 황비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게다가 니콜라 2세 역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황제인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라스푸틴은 이런 황제의 심리를 읽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폐하께서 군 통수권을 장악하는 순간 모든 전선에서 승리를 알리는 종이 울릴 것입니다. 승리한다고 이제 예언까지 해주니까 황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수도를 내버려두고 전쟁터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황제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황제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수도를 떠나서 전선으로 간다는 것은 러시아 제국의 정부, 통치를 황비의 영향 아래 두는 것이고 이것은 곧 라스푸틴의 손에 러시아의 운명을 맡긴다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황제가 이 수도를 비운 사이에 러시아의 국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황비와 라스푸틴의 손아귀에 떨어진 거죠. 지금 그 예상한 대로 황비는 라스푸틴 말만 듣고 유능한 대신들을 다 해임하고 무능한 인물들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합니다. 그중에는 국정을 이끈 총리는 물론이고 전쟁 중에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 대신, 러시아의 주요 산업인 농업을 담당하는 농업 대신까지 있었죠. 라스푸틴이 불만스러운 기색을 보이기만 하면 금세 한 대신의 목이 댕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라스푸틴이 추천하면 바로 추천서를 쓰고 황제에게 보내는 것도 황비가 다 들어줬대요. 그리고
황비는 그 황제가 멀리 그 군사령부에 있는 동안 라스푸틴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심지어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황제에게 그 편지를 써보냈죠. 황제 부부가 전쟁 기간에 주고받은 편지와 전보는 약 1,600통에 다다릅니다. 당시 그 황비의 편지를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우리의 벗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러시아가 들어있어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황실과 러시아가 위험에 빠질 거예요.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그러면은 이제 라스푸틴이 전쟁도 관여해요? 예. 에? 그래서 내가 라스푸틴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 황제는 이 황비에게 전쟁 상황에 관해서만큼은 이것은 국가 기밀이니까 라스푸틴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근데 황비는 이 당부를 어기고 라스푸틴에게 러시아 제국군의 병력 이동 그리고 여러 군사 관련 황제의 결정들을 거의 중계 방송하다시피 전해줍니다.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안 망하면 더 이상한 제국인데요? 네, 결정적으로 전쟁의 총사령관을 맡은 니콜라 2세가 군사 문제에 무지하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황비와 라스푸틴이 틈만 나면 황제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려 들었던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러시아 국민들은 황제가 라스푸틴에게 완전히 놀아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니콜라 2세와 황비를 비판하는 만평을 한번 볼까요? 라스푸틴의 피리 소리에 피리에 놀아나는 움직이고 거네요. 있다고? 광대처럼. 황제가 라스푸틴한테 요리를 갖다 바치네요. 그리고 그 옆 사진은 황비이겠죠? 왼쪽에 있는 만평의 아래에 있는 글귀는 라스푸틴의 하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글귀는 알렉산드라 황비의 사랑 고백입니다. 황제는 하인, 황비는 라스푸틴의 애인이라고 조롱을 한 것이죠. 이 정도인데 왜 모르지? 그 사람들은 라스푸틴과 황비가 작당을 해서 아예 러시아를 어지럽힌다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독일의 공주 출신인 황비가 독일의 스파이가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이 러시아를 독일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음모라는 소문까지 돌게 되고요. 이런 황당한 소문을 사실로 믿을 만큼 이 시기에 황실에 대한 민심이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족들이 황비를 찾아가서 상황을 바꾸려고 한번 애써봅니다. 하지만 황비는 귀를 닫고 아무 말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제 러시아 제국의 황족들에게는 어떤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 주동자는 바로 펠릭스 유스포프 공작인데요. 자, 그 유스포프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바로 라스푸틴을 자기의 저택에 초대해서 독살하기로 한 거예요. 유스포프 공작과 황족들이 미리 그 청산가리가 든 케이크와 와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라스푸틴을 초대했죠. 계속 음식과 술을 권하면서 청산가리 케이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때 이 청산가리 케이크를 잔뜩 먹은 라스푸틴은 끄떡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아니 어떡해요? 뭔데 이게 말이 안 돼. 독을 먹었는데 어떻게? 예, 심지어 청산가리가 든 그 와인까지 여러 잔 들이켰는데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계속 이 수다를 떠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미스테리한데요?
그러다가 그 구석에 놓여 있는 기타를 발견하고요. 유스포프 공작에게 신나는 노래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 감상을 하죠.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귀신이야? 이때 독사를 주도한 유스포프 공작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진짜 패닉에 빠질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못 죽이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 진짜 신인가 이럴 수도 있겠네. 유스포프 공작은요, 그 라스푸틴이 그 죽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총입니다. 그렇지 확실하지 그건. 그렇지 확실하지. 예, 총을 가져와서 곧장 라스푸틴을 향해서 쏘았던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스푸틴이 쓰러졌을까요? 아니야 불발이야. 아니야 그러지 마. 이게 무슨 야 아니야 죽어야죠. 죽었지. 라스푸틴이 결국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또 일어나요? 그래. 아, 설마 설마? 안 죽었다고요? 죽은 줄 알았던 라스푸틴이 벌떡 일어나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심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라스푸틴이 황비에게 모든 것을 일러 바칠 때다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아니 1900년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황족들이 더욱더 공포에 질립니다. 결국 놀란 황족들이 다시 총을 쐈는데 두 번째 총알에도 죽지 않았죠. 왜? 두 번째도. 아니 그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아 진짜 호러 영화다. 결국 이 황족들이 라스푸틴의 이마 한가운데 총을 맞춘 거예요. 그제서야 쓰러져 죽습니다. 황족들은 죽은 라스푸틴의 두 손과 두 발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강에 내다 버립니다. (10년) 넘게 러시아 제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라스푸틴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근데 이 라스푸틴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그쵸. 죽음을 둘러싸고 루머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소문이 엄청 많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스푸틴이 유스포프를 성희롱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고, 여기 이제 분노한 유스포프 공작이 라스푸틴의 그 중요한 부위를 절단하고 그게 바로 이제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다는 그런 소문까지도 있습니다. 야. 사실 모든 악의 원흉처럼 저희가 지금 느낀 라스푸틴이 없어졌으니까 예. 정신을 좀 차리셨네, 황제 부부는. 황제는 전쟁에서 연일 패배하고 황비는 시시때때로 라스푸틴의 무덤을 찾아가서 슬퍼하기에 바빴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이제 러시아 전역에서 황실에 대한 분노가 아주 그냥 솟구칩니다. 진작 나왔어야 했어요. 라스푸틴이 죽은 뒤 불과 석 달 뒤에 러시아에는 혁명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여성들이 시작을 했어요. 굶주린 백성들에게 그 빵을 달라는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시민과 공장 노동자들이 합세를 합니다. 거리에는 붉은 깃발, 현수막이 휘날렸고요.
황제는 물러나라, 전쟁을 끝내라 이런 구호가 거리에 넘실거립니다. 이런 시민의 요구에 황제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강경대응했을 것 같아요. 진압을 강하게 했겠죠. 피의 일요일 사건 때와 똑같이 시민들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럴 사람이야. 이때 대부분의 군인들이 사격을 거부하고 공중에 총을 쏩니다. 시위대를 죽이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본 장교가 채찍질을 하면서 시위대에 발포하라고 이제 병사들을 다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채찍을 휘두르던 장교를 쏘아 죽이고 총을 쥔 채로 시위대에 합류합니다. 이렇게 시민의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던 것이죠. 황제는 이런 수도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부랴부랴 수도로 향하는 기차에 탑니다. 결국 니콜라 2세는 기차 안에서 중대한 성명서를 작성합니다. 성명서의 내용은 바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니콜라 2세는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또 혈유병을 앓고 있는 자기의 어린 아들 알렉세이에게도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300년을 이어오면서 세계를 호령하던 러시아의 로마노프 황조가 마침내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황제와 전제정이 사라진 러시아 제국에는 임시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럼 그 황제 가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명 이후 황제와 가족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뭐야? 벽을 부순 거예요? 황제의 집이에요? 니콜라 2세와 가족들이 총살당한 지하실의 모습입니다. 총살당한 그러니까 거예요? 저 벽이 부서진 것이 바로 총에 맞아서 총탄 자국이죠. 니콜라 2세의 본인과 그 가족에게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일반인이 된 니콜라 2세와 가족들이 그러니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우랄 지방으로 이제 이송됩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황제 일가의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니콜라 2세가 살아 있으면 반혁명 세력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죠. 살아있는 황제를 중심으로 다시 뭉칠 수 있으니까요. 결국 혁명 세력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황제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황제 가족들을 한밤중에 지하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황제와 가족들이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조리 총살을 했던 것이죠. Господи, прости их, не ведают, что творят. 전 세계를 호령했던 러시아 제국의 황제가 이렇게 핏자국으로만 남겨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 황실 가족들의 시체는 아무도 모르게 유기가 되었어요. 여기서 그 라스푸틴이 죽기 전에, 죽기 직전에 황제 부부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저는 1917년 1월 이전의 생을 마감할 듯한 예감이 듭니다. 만약 제가 평민 암살자, 특히 제 형제인 러시아 농민의 손에 죽는다면 폐하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하의 자녀들은 수백 년을 군림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를 죽이는 자가 폐하의 친족이라면
폐하의 자녀 어느 누구도 2해 넘게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뭐야 이것도. 러시아의 황제이신 폐하는 러시아 백성의 손에 죽을 것이며 러시아 백성은 저주를 받아 도처에서 서로를 죽이며 악마의 무기 노릇을 할 것입니다. 자,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온몸에 강제로 당한 문신으로 뒤덮여 있죠. 온몸이 성한 데가 없는데요? 손도 아까 손가락 하나, 마디 하나하나가 전부 먹는 것 같아요. 자, 2018년 6월경 모로코 중부의 한 마을에 퍼진 비명소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길을 가던 17살 소녀 하디자를 덮친 두 남성은 그녀를 납치해 낯선 무리의 남성들에게 돈과 마약을 받고 팔아넘겼는데요. 10여 명의 남성은 그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고요. 그리고 마약을 투여해가며 수차례 성폭행까지. 그렇게 하디자는 낯선 남자들의 성고문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자, 한편 하디자의 집에선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진 딸을 애타게 찾았고요. 그렇게 피 끓는 고통 속에 2달이 지난 어느 날 하디자는 낯선 길가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는데요. 다행히도 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15명 중 12명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그 여자는 원래 매춘부였어요. 자기가 원해서 한 거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이 12명의 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최종 판결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판결이 오래 가겠습니까? 저건 뭐 빼박이잖아요. 예, 엄벌에 쳐야죠. 아니, 매춘부면 저렇게 해도 돼요? 정말. 뭐 할 수 있는 변명이라고는 그밖에 없었던 거죠. 네. 17살 소녀 하디자의 납치극과 성노예 사건에 전 세계인들은 대분노. 이 온라인에서는 자, 우리는 모두 하디자다. 하디자를 위한 정의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고요. 더불어 모로코 국왕이 향후 하디자의 치료 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러한 범죄들이 비단 하디자만의 상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동 또 아프리카 지역에선 여전히 여성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부디 전 세계가 나서서 이제 우리의 소녀들을 지켜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노린 살인마의 최후, 결국은 사형 집행. 사형수는 바로 옴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 아사하라 쇼코 교주가 저지른 끔찍한 행각은 일명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사건인데요. 1995년 3월 20일 도쿄의 아침 출근길 3개의 지하철 노선 5개 칸에 청산가리의 500배의 독성을 가진 사린가스를 살포 약 6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단했지. 충격적이었죠.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죠. 본래 요가 수행자였던 아사하라는 1987년에 요가 단체인 옴신선회를 옴진리교로 개칭하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지구의 종말론을 내세워 사람들을 구원해주겠다고 했고요. 또 결정적으로 모 잡지에 그의 공중부양 사진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그를 더 신격화하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뜬 거네 보니까. 지금 보면 참 웃음도 안 나오는 그 사진인데. 그런데 이 아사하라 교주의 더러운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나 하나면 충분해. 내가 바로 진리다. 일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새로운 왕국, 일명 진리국을 세우고자 한 겁니다. 상또라이네. 1990년엔 진리당을 창설, 옴진리교 신자 25명과 총선에 나가 일본 정부를 손에 넣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전부 낙선의 고배를 마시자 정치로는 내 왕국을 건설할 수 없어. 보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그야말로 악마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의 행보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사하라 교주는 신도들에게 화학 무기를 제조하게 했고요. 마침내 1994년 사린가스 개발에 성공. 그리고 1년 뒤인 1995년엔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을 패닉으로 빠뜨려서 자기에게 뭔가 권한을 내놓든지 뭔가 그걸 난 살려주세요 하면서 숭배하게끔? 네. 그런데요, 그가 죽어도 이 악몽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약 1,500여 명이 넘는 옴진리교의 잔존 세력들이 새 종교명인 알레프로
여전히 일본 전역에서 아사하라를 신처럼 여기며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어머. 2015년에도 참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죠.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슈퍼마켓 주인의 경찰 신고 전화로부터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이 슈퍼마켓에 아이가 한 명 들어오는데요. 슈퍼마켓 주인은 이 한눈에 보기 한 6살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는 놀랍게도 11살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 친부, 그다음에 아버지 동거녀, 그리고 동거녀의 친구, 요렇게 이 세 어른에게서 지속적인 이제 학대를 받았던 것인데요. 거의 뭐 2년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지속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11살짜리 어린이가 4살 아이 평균 몸무게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너무나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발견 이후에 의학적인 진단 치료 검사를 해보니까 늑골이 2개가 부러져 있었고 온몸에 심각한 멍이 든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게임에만 집에 있어 몰두하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귀찮게 한다든지 이러면 주먹, 발로 마구 때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행거, 옷 거는 거 있잖아요. 그 쇠파이프로도 막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며칠간 밥을 안 주고 굶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손 노끈으로 막 묶고 결박을 한 채로 이 뒷 베란다, 창고 같은 거 이런 데 막 감금해 두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배가 고파가지고 묶여있던 노끈을 가까스로 풉니다. 그리고 이 높은 2층 베란다를 탈출을 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가까운 슈퍼마켓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11살 여자아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맨발로 집에서 탈출했는데 몸 곳곳이 멍들어 있었고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2년 넘게 집에 가둬놓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녀의 키는 120cm,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도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kg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2일 낮 자신의 집인 빌라 2층의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습니다. 집안 욕실과 세탁실에 갇히길 수십 차례, 동거녀와 살며 인터넷 게임에 빠져 산 아버지는 딸이 남은 음식을 찾아 먹으면 매질을 했고 일주일 넘게 밥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게 학대가 굉장히 심한 경우인데 주변에서 눈치를 못 챘을까요? 범죄 심리학자들 다수가 아동학대 피해자 분들을 이제 생존자라고 불러요. 예,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함께 사는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죠. 결국 아주 심각한 중상해나 커다란 사건이 되어서야만 밝혀집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어떤 범죄보다도 암수 범죄가 많죠. 그리고 실제 아동학대의 80%는 그렇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80%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장기 결석 아동들, 학교에 가야 하는데 오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대를 당한 딸은 학교를 2년 넘게 결석했지만 교육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동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건데요. 정부가 부랴부랴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그 법과 그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네. 여전히 부족하고요. 앞서 제가 이제 생존자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동학대는 그 자체가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상당히 심각한 그런 피해 후유증으로 남게 되죠. 2013년에 미국 여러 대학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아동학대 피해자들과 아동학대를 당하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그 fMRI라 그래서 자기공명 영상으로 뇌를 이제 촬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전전두엽하고 해마 부위를 연결짓는 곳에 손상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 영향은 뭐냐면 불안, 두려움, 초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견뎌내기 힘들게 되고요. 정서 관리가 어려워지고 상당히 좀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발견이 되는데 문제는 과거엔 대놓고
폭력과 학대를 저질렀다면 이제는 아동학대가 처벌받는다는 걸 아니까 몰래 숨어서 그리고 지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저지른다든지 정서적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결국 아동이 받는 충격은 다른 아이들은 나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괴롭고 모욕당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이 외부적인 몸의 상처는 없어도 마음의 상처는 더 심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친권자, 양육권자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고 새롭게 그 나이 또래 맞는 애정과 관심과 양육을 해줄 사람에게 보호를 제대로 찾아서 연결해 주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 이제 막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가정폭력이나 아동 학대를 당했던 경험에 범죄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피해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연쇄살인범들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아동학대 피해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강력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어요. 조소도 안 되고 정당화의 논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절대 다수는 절대로 내가 당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겠어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의지로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 모범적인 시민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다른 분들은 그 학대 피해 후유증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아동학대 피해 후유증을 안고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으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다수고요. 아주 극소수가 자신이 받은 아동학대 피해를 학습을 하죠. 그리고는 다른 방법은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욕구 불만이 생기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또는 갈등이나 누군가와 다툼이 생기면 그걸 자기가 받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한 내용을 학대하고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2010년에 발생했죠. 양천구 신정동의 옥탑방에서 발생했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웃음소리가 기분 나빠서 살인했다라고 알려졌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범인이 33살이었는데 10여 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가 출소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자기가 나와서 새로 적응하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그날도 토요일인데 2010년 8월 7일이었죠. 이 사람이 일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 자기는 안 불러준 거죠. 그래서 그때 일하러 갈 때 필요한 망치, 칼, 이런 장비들을 든 가방을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어린이 놀이터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린 거죠.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미래도 희망도 없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앉아 있는데 너희들은 뭐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해? 라는 그런 이제 순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소리 나는 곳을 찾아 들어갔더니 내 식구가 사는 옥탑방이었어요.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TV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깜짝 놀라잖아요. 낯선 사람이 이렇게 들어서니까. 그랬더니 가방 안에 있던 망치를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가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화장실에 계시다 나오고 또 그 장면을 보니까 가방에서 칼을 꺼내서 아버지를 또 찔렀어요. 결국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가정집에 침입해 이유 없이 가장을 살해한 신정동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습니다. 윤 씨는 신정동 일대를 배회하다 단란한 주말 저녁을 보내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그 현장에 갔는데 미스터리인 거죠. 이게 도대체가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원한 관계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원한 지금 사람도 없고 불만 가진 사람도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CCTV에서 발견된 모습이 있어요. 그 현장에 떨어진 모자, 인상착의. 도대체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30일 넘게 계속 현장 주변에서 탐문하고 그러다 이제 36일째 되는 날 갑자기 형사 한 분이 잠깐 차를 세운 거예요.
창밖에 그 CCTV에 찍힌 것과 똑같은 옷을 입은 똑같은 가방을 든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가서 왜 그랬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경찰서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멀리 도망갈 의사도 없었고 그럴 요량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4시간 면담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랬는지를 따져보니까 이 친구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극심한 가정폭력, 온 가족이 다 폭행을 당했어요. 술만 드시고 집안 다 때려 부수고 어머니 폭행하고 아이들은 도망 다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하던 행패를 학습을 한 거예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술 마시고 자기 아버지가 하던 걸 똑같이 하다가 그걸 강력범죄 저지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뿌리는 아동학대더라 이 말이죠. 현장 검증에서 윤 씨는 행복한 가정의 웃음소리가 자신의 처지와 비교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저와 비교돼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런. 경찰은 윤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만약에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 당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을 때 사회가 제대로 개입해서 보호하고 교육하고 치료하고 그런 개입을 했었더라면 과연 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겼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또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돼 인천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알스범잡하면서 가장 얘기 들을 때 마음 아픈 게 아동학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몇 차례 다뤘는지 모릅니다.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아동학대 얘기는 부단히 계속 저희가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얘기죠. 2015년 2월 영국 잉글랜드 웨스트 요크셔주의 경찰서로 20대 후반 여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 내용은 남자친구가 망치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자마자 곧바로 출동한 경찰들. 저희 화해했으니까 그만 돌아가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남자친구 게리 사무엘의 집을 둘러보던 중 그들의 시선을 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실 한켠에 핏자국이 묻은 수건들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심상치 않은데요. 아니 그러면 뭔가 범죄 현장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그죠. 아니면 여자친구가 이제 폭행을 당했는데 감싸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아닌 척.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게리의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 그런데 유독 한 곳이 도드라진 카펫에서 왠지 모를 수상함을 느낀 경찰들은 카펫을 들춰봤는데요. 그곳에서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 발견됐습니다. 뭐야 이거. 그리고 숨겨져 있던 지하실 끝에는 정말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뭐 고양이랑 개들이 있네요. 저 귀여운 애들을 왜 저렇게 해놨대? In the second cage is another husky puppy that is non-responsive. 이런 열악한 곳에 갇혀있던 동물들은 개 24마리와 고양이 8마리, 총 3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집 주인인 게리 사무엘의 직업이 수의사입니다. 뭐야? 그는 길을 떠도는 유기견, 유기묘들을 데려와 자신의 수술 연습용으로 동물들의 목숨을 난도질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수술 중에 죽은 동물들을 지하실 구석에 내던져 놨던 건데요. 아니 수의사라고 하면 동물을 사랑해서 아픈 동물들 치료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뭐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저러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은 동물 학대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이 게리는 여자친구가 자기가 키우던 애들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전 치료를 해준 거라니까요. 자신의 악마 같은 소행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영국 언론들은 충격적인 수의사의 두 얼굴에 대해서 보도했고요.
그리고 수의사 게리에게는 동물 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12주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집행을 유예한 것은 좀 가벼운 처벌 아닌가 싶네요. 그러게요. 손방망인데요. 그리고 다행히 지하실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들은 동물협회에서 좋은 주인들을 찾아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대리모만 33명. 아기를 판매한다니. 자, 2018년 6월 21일 제보를 받은 캄보디아 경찰은 푸놈펜의 한 가정집을 급습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은 초기 임산부부터 만삭의 임산부까지 총 33명의 임산부가 있었는데요. 자, 중국인 1명과 캄보디아인 4명, 이 5명의 조직원들이 1년여간 수십 명의 여성을 산모로 고용해 대규모 대리출산을 알선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은 아기를 만드는 공장, 아시아 최빈국 캄보디아라며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저건 이제 사람이길 포기한 거죠. 예. 끔찍하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캄보디아 여성들에게 접근을 해서요. 일단 그 임신하면은 계약금으로 $500부터 줄게. 출산하면 이 몇 배를 주는 거 알고 있지? 이걸로 네 인생 필 수 있어. 아기를 낳으면 총 $10,000, 약 우리 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도 여성들을 꼬드겼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 대리모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공범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푸놈펜 반인신 매매국의 커티 국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주로 중국인 부부들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중국의 한자녀 정책이 완화되면서 둘째를 가지려는 고령 부부가 증가했고요. 또 최근 불임률 증가 등으로 불법 대리 출산을 선택한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건 엄연한 불법이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아닙니까? 네. 자, 이후에 불법 대리 출산을 알선한 5명과 33명의 대리모들은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됐고요. 불법 대리 출산을 공모한 이들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명 아기 공장이라고 불리는 악마의 소굴에서 생명을 유린당한 아기들. 부디 전 세계에 뻗친 불법 대리 출산이 조속히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5년 광주의 모 특수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이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운영비를 횡령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전히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2013년 경기도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위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어렵게 목소리를 낸 이유,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이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사회 재활을 담당하는 직원 A씨는 장애인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가했는데요. 머리채를 잡고 뺨과 머리를 때리거나 몽둥이까지 이용해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반항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미친 사람이죠, 이렇게. 게다가 악마는 A씨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재활팀장이라는 또 다른 직원 B씨는 여성 장애인을 불러 추악한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 직원들도 가세해 시설 장애인들의 인격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시설 내에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 장애인이 임신을 하자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사후 피임약을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살인 아닙니까? 살인이죠.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2013년 내부 고발로 인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가해 직원들을 징계했지만요. 하지만 악마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학대와 인권 유린이 계속되자 결국 해당 재단의 이사장 및 고위 관계자들까지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 결국 2016년 12월 A 장애인 시설은 폐쇄 조치됐다고 합니다. 시설을 폐쇄할 일이 아니라 눈 가리고 그 사람들에게 처벌을 예. 해야죠. 근본적인 대책이 좀 아쉽죠. 네. 네, 2017년 한 익명 네트워크에 올라온 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9살 남자아이입니다. 입금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뭐가요? 입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독일 남서부 도시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40대 여성 베린. 그녀는 7살인 친아들과 둘이 살다 남자친구 크리스티안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뒤 부부는 함께 사업을 구상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은 정말로 충격 그 자체. 자, 바로
베린의 친아들로 성매매 사업을 하는 것이었죠. 그럼 아까 그 입금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친엄마. 네.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정말로 끔찍하게도 엄마의 매춘 광고에 소아 성애자들의 문의가 쇄도했고요. 엄마 베린은 악마들에게 친아들을 넘겼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추악한 성적 학대에 어린 꼬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신음했고요. 자, 7살 소녀는 그렇게 엄마 손에 이끌려 무려 2년간 60차례가 넘게 끔찍한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이건 너무 상상 이상인데. 아이의 성을 판매한 이 일은 소아 성애자인 계부의 지시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집에서는 계부가 수시로 의붓아들을 성폭행을 해왔고요. 심지어는 그 행위를 모두 다 촬영을 해서 익명 네트워크에서 이걸 또 대규모로 돈을 받고 판매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자,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영상을 우연히 본 사람들의 제보로 독일의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 결과 이 부부의 끔찍한 악행이 밝혀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 정말. 그리고 다행히도 양부모에게 입양돼서 사랑으로 좀 자라고 있다고. 다행이다. 지난 2017년 11월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이 중국 전역을 대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 이게 심장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충격받을 것 같아. 할머니 아니에요? 어머머머, 칼이에요? 칼 들고 있어요. 위협해요. 왜 이래? 오, 사람 들이대. 벌벌 떠지잖아, 지금 할머니가. 2017년 9월 93살의 치매 노모를 둔 딸 인원주아는요. 자신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치매 노모를 돌봐줄 요양사를 구하게 됐고요. 요양사 로 샤오메이를 만나게 됩니다. 요양사야? 그런데 다정한 그녀의 모습에 안심한 것도 잠시. 오늘도 엄마가 잘 지내셨나 한번 볼까? 치매 노모 때문에 미리 설치해둔 CCTV 영상을 오랜만에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 딸은. 확인했는데 저 영상이 나왔을 때 그 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좀 잘 모시고 싶어서 요양사를 고용한 걸 텐데 저러고 있으니 혼자 계시니만 못한 거 아닙니까? 못한 거죠. 우리가 못한 거죠. 저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딸 원주아는 곧바로 엄마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엄마의 안쪽 팔과 허벅지 또 온몸 군데군데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찍힌 CCTV 영상들까지 모조리 확인했는데요. 요양사 샤오메이가 치매 노모를 돌본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았지만 영상에 찍힌 학대 모습만 무려 5건. 폭력뿐만이 아니라 노모의 배설물을 담은 바구니를 얼굴에 들이밀기까지. 아유, 저 어떻게 하지도 못하시고 저거. 목 부분을 또 구타했어요. 공포에 질린 저 모습 보세요. 웬일이니? 요양사 샤오메이는 학대 사실을 극구 부인. 하지만 그녀의 만행은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결국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이 샤오메이가 체포되던 바로 그날 원주안의 치매 노모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 살인 미수예요. 저 살인 미수예요. 그냥 학대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 혹시라도 저 CCTV를 안 깔아놨으면 것만으로는 증거가 없었을 수도 증거도 있었어요. 없고 그냥 어머니가 노안에 몸이 좀 안 좋으신 것보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아서 저분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범행이었겠냐고. 그 전집에서는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요양사 샤오메이에 대한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약한 노인과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녀.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교황은 자리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지난 8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교황 퇴위 시위. 종교계는 물론 전 세계를 분노로 물들인 이 사건은 한 문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문서는 바로 카톨릭 아동 성학대 의혹 보고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검찰 당국에서 구성한 대배심의 조사로 밝혀진 이 보고서는요. 약 300명의 신부가 무려 1000명이 넘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신부가? 신부가요. 신부들은 신자인 소년들의 알몸을 촬영하고는 겁먹지 마세요. 이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변태적인 행위를 마치 성스러운 행위로 세뇌시켰고요.
또 다른 사제는 9살 소녀에게 성행위를 강요. 그리고 성행위 이후에는 정화해주겠다며 성수로 입을 닦아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사건들이 900쪽가량의 보고서에 빼곡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900쪽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제가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알고도 은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70년 동안 안 밝혀진 거예요? 쉬쉬한 거예요? 그 이유는 조직적으로 범죄가 은폐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 교구에서는 문제 사제를 잠시 교정시설로 보냈다가 잠잠해지면 복귀시키는 등 일명 범죄 세탁을 반복했고요. 한편 피해자에겐 침묵을 강요하며 그들의 신고를 계속 무시해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미 전 교황 대사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가 카톨릭 보수 매체들에 보낸 11쪽짜리 편지, 이 폭로로 또 한 번 카톨릭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그 편지 속의 내용은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연달아 밝혀진 카톨릭 성추문 사건을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제보. 어머. 그래서 이에 분노한 전 세계인과 종교인들이 교황의 퇴위를 촉구하며 책임을 물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학대와 같은 잔악 행위를 규탄하고 약자를 위협하는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연대와 속죄를 약속합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카톨릭 내에서 제기된 성학대 은폐 논란에는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지금까지도 성학대 은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슐로스 홀트 스티켄브로크. 모 금속 부품 회사에서 근무하던 56살의 클라우스 오. 이 회사에서 무려 38년 동안 근무하며 늘 성실 근면한 모습을 보여준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5월 그의 추악한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26살의 직원 B 씨는요. 점심 대용으로 싸온 샌드위치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요. 샌드위치 위에 뿌려진 수상한 가루를 발견. 이상한 낌새를 느낀 B 씨는 곧바로 노동조합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조합 측에선 CCTV 확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B 씨의 도시락을 열어서 무언가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어머. 그 남성은 바로 클라우스 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클라우스 오의 가방을 수색했는데요. 역시나 그의 가방 속에서 흰색 가루가 담긴 병을 발견합니다. 곧바로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뭐 소금이나 설탕했으면 좋겠다. 마약인가? 이 흰색 가루의 정체는 바로 아세트산 납. 납? 중금속이잖아요. 중금속입니다. 독성물질 아니에요? 독성물질이죠. 이 아세트산 납은 심각한 장기 손상을 야기하는 독성물질인데요. 경찰은 뒤이어 클라우스오의 집까지 수색합니다. 그의 집에서 추가로 발견된 건 아세트산 납과 비슷한 성질의 수온, 납, 카드뮴 등 여러 종류의 독성물질. 아니 왜 그런 물질을 집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혹시 그리고 그 피해자 B 씨 그 뚜껑에다 발라놨다 그랬는데 원한 관계입니까 혹시? 이 사람 하나였다면 원한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직장 동료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정말 상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무려 21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럼 혹시 묻지마 범죄? 지난 2000년 이후에 이 회사에서 숨진 근로자가 총 21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요. 대부분 급작스럽게 중금속 독극물이 야기할 수 있는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현재 독일에선 이 사건을 두고 약 1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클라우스오는 묵비권을 행사,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에 대해선 뻔뻔하게도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선 샌드위치 킬러. 무고한 생명을 유리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2015년 11월 대한민국 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이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왜 또 법정 최고형이나 나왔을까요? 자, 2015년 4월 25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 S씨는 경기도의 한 미용실에서 두피 관리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늦은 저녁 같은 동네에 사는 한 남성이 S씨를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S씨가 따라간 곳엔 3명의 여고생과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자, 여고생과 남성들의 권유로 함께 술까지 먹게 된 S씨. 그런데 S씨는 그만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마는데 눈을 떠보니 그가 와 있는 곳은 한 숙박업소. 그런데 동행한 두 남성은 찰칵 이렇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S씨 옆에 여고생이 함께 누운 모습이었는데 와, 뭐야? 협박했구나. 아, 저렇게 저 증거사진 남겨가지고. 와. 자, 그리고 그때부터 더 추악한 악마의 본색을 드러낸 그들. 너 원조교제 저지른 거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 입금해. 그냥 돈이 어딨어. 자, 이때부터 S씨에겐 1분 1초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일당들은 S씨를 가둬놓은 채로 사진을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했고요. S씨의 가족들 역시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는데요. 하지만 S씨는 돈이 없다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여고생들과 두 남성은 S씨를 향해 무차별적인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를 화가 나게 만드는 건 또 그들은 지적 장애가 있던 S씨가 자신의 범죄 행각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특히나 머리에 집중적인 폭력을 가했던 겁니다. 인간 말종들이네 정말. 자, 이 잔인한 폭행은 무려 34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와. 아, 그러면 저 어떻게 좀 풀려나게 된 거예요? 자, 불행 중 다행히도 당시 함께 있던 여고생 중에 한 명이 죄책감을 느껴서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인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군요. 네, 그렇죠. 이 사건이 알려진 뒤 각종 언론에선 악마가 된 여고생들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 그리고 담당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범죄라며 미성년자인 이들에게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는데요. 현재 피해자인 S씨는 심한 폭행으로 뇌 손상 및 실명 위기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작은 마을 중국 푸저우시 신덴진 지엔티엔촌. 2013년 이곳에 이사온 허난성 출신의 구어 씨. 자신을 소규모 연예기획사 사장으로 밝힌 그는 늘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이웃 주민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의 어느 날 평소 여러 반려동물을 키우던 구어 씨는 알고 지냈던 이웃 여성 차오 씨에게 혹시 그 카멜레온 좋아하면 구경하실래요? 라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친절하던 이웃은 순식간에 악마로 돌변합니다. 함께 지하 창고를 내려간 고 씨와 이웃 여성 차오 씨. 그런데 고 씨는 갑자기 차오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고요. 달아날 수 없도록 한쪽 발목엔 쇠사슬까지 채워놨습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황당한 케이스네요. 사실 그는 친절한 이웃을 가장한 악마. 그리고 본격적으로 악마의 본색을 드러낸 친절한 이웃 버 씨는 한 동네에 사는 15살 소녀 샤올리에게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마술을 뻗쳤습니다. 안 돼. 그리고 오디션을 핑계로 유인한 곳은 역시나 지하 창고. 아니, 근데 지하 창고에는 뭐 아직도 차오 씨가 감금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끔찍하네요. 범죄 영화 보는 것 같아 믿기지가 않아요. 범죄 영화도 이렇게 악랄한 게 있나요? 하지만 15세 소녀 샤올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갗이 벗겨지는 아픔도 불사 죽을 힘을 다해서 쇠사슬에 묶인 발을 빼내 결국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도 인근 주민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지하 창고에 갇혀있던 차오 씨까지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고 씨는 어떻게 잡혀서 처벌을 받았습니까? 샤올리가 달아난 것을 알아챈 뒤 고 씨는 급히 도망을 쳤지만 결국 석 달 뒤인 2013년 10월 15일 중국 강소성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말 뻔뻔하게도 그래요. 둘 다 내 지하 창고에 가두고 성노예로 삼으려고 했어요. 라며 자신의 끔찍한 범행을 마치 자랑처럼 떠벌렸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 진짜. 악마의 소름 끼치는 두 얼굴. 믿을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악마가 본 모습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2016년 9월 일본 요코하마시의 한 요양병원. 이 병원에서 지내게 된 88살의 노인 야마키 씨. 그런데 이번 6일 만에 돌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대요? 그런데
고인의 링거에게 이상할 만큼 많은 거품이 발견. 이에 병원 측에서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날 공개된 고 야마키의 부검 결과 계면 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사 과정 중 야마키가 숨지기 이틀 전 사망한 다른 노인 역시 이물질에 의한 중독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에선 연쇄 살인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돌입.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병원 내부의 방범 카메라는 전무했고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경찰은 한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누군가요? 옆에 있던 다른 환자예요? 바로 요양병원의 수간호사 구보키 아유미였습니다. 간호복을 조사하던 중 구보키 옷주머니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발견된 데다가 이 계면활성제를 투여한 날로 추정되는 날에 그녀가 야간 당번을 썼던 것이죠. 결국 80대 노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간호사 구보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 중 제가 2명만 죽인 것 같아요. 자신이 무려 20여 명의 환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로써 이 요양병원 병동에서 발생한 연쇄 사망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범행 동기가 다시 한번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환자가 죽으면 유족들한테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귀찮았어요. 귀찮아서 간호사 일은 왜 합니까? 당시 일본 언론은 백의의 천사 탈을 쓴 악마다라며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고요.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코하마 시내병원의 약 90%가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음 특정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독일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5년 독일 델멘 호르스트 병원. 환자에게 수상한 약물을 주입하다가 다른 동료에게 발각된 간호사 닐스 회겔. 놀랍게도 그가 환자들에게 투여한 건 중증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항부정맥제. 그런데 그럴 리 없어요. 무척이나 성실하고 헌신적인 간호사였다고요. 간호사 닐스 회겔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동료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악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가 델멘 호르스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2003년부터 환자들의 사망률이 2배로 증가했는데 모두 간호사 닐스 회겔의 근무 시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닐스 회겔이 근무했던 이전 병원들까지도 모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땅에 묻힌 사체까지 발굴해 약물의 흔적을 조사한 결과 총 134구의 시신 중 27구의 시신에서 항부정맥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진짜 어렵다. 나이팅게일의 가면을 쓴 악마 닐스 회겔. 그에겐 환자의 목숨이 장난감놀이 그 자체였는데요. 환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선 절체절명의 순간 이들을 심폐소생술로 되살려냈습니다. 심지어 위급한 순간 견습 간호사를 불러서 자신의 심폐소생술을 보게 하기까지 취조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봐요. 얼마나 심심하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심폐소생에서 살려냈을 때 그 쾌감. 진짜 어렵다. 결국 추가 살인 혐의까지 밝혀지며 이 닐스 회겔은 201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6년 7월) 일본 남서부 가나가와 현에서 운영하는 모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한 괴한의 침입으로 무려 19명이 사망, 2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범인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는데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해치웠어요. 이 소름 끼치는 말을 남긴 범인의 정체는 장애인 시설의 직원이었던 우에마스 사토시. 다른 직원이 보관하던 생활관의 열쇠를 훔친 뒤 약 40여 분간 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겁니다. 미쳤나 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불편한 분들인데. 정신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우에마스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수 직전 자신의 SNS에 뷰티풀 재팬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는가 하면 호송 중에 취재진을 향해 웃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저 사진 너무 무서웠어. 도라이네. 저 진짜 무서웠어. 섬뜩하지 않아요? 저는 악마가 아니라 그냥 도라이예요. 제정신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드러난 또 다른 그의 악마성.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2016년 2월 일본 중의원 의장의 집무실을 찾아가서 장애인 470명을 죽여야 한다는 편지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혐오 범죄네요, 어떻게 보면. 혐오 문제죠. 그냥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주변의 이야기에 따르면 교사의 꿈을 품고 T대학 문학부 초등교육학과에 진학까지 했는데 번번이 교사 임용에 실패하고 좌절. 결국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수용소에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해 입사한 지 약 4년 만인 2016년에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꿈과 진로가 모두 꺾이자 일각에서는 그 분풀이 대상을 자신보다 약한 장애인으로 삼은 게 아닐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번 사람들을 경악해 한 그의 악마성. 또 있어요?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던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를 출간했고요. 아니 어떻게 출간할 생각을 또 돈밖에 눈에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요. 정말 최악이네요. 범행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첫 재판도 열리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2차례의 정신감정이 진행됐는데 결국 올해 9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판정받았지만요. 하지만 범죄 행각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돼 살인 혐의 등으로 곧 첫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에 벌어진 최근의 사건입니다. 멕시코시티 북동부 교외 지역 에카테펙. 자, 이곳의 경찰들은 이 일대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의 용의자를 수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수상한 모습으로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한 부부를 발견합니다. 경찰들은 그들이 밀고 가던 유모차를 열어봤는데요. 끔찍하게도 토막난 시신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유모차에? 유모차에?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부부는 남편 후안 카를로스와 아내 패트리샤. 그 뒤에 경찰은 이 부부가 소유한 두 채의 집을 급습했는데요. 그곳은 그야말로 살인 소굴 그 자체였습니다. 실종 피해자들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은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고요. 토막난 시신들은 8개의 드럼통에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거나 냉장고 안에는 꽁꽁한 시신들이 봉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보다 더 무섭네요. 응?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다라 정말. 자, 이 부부의 악랄한 범죄가 낱낱이 또 밝혀졌는데요.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의류를 싸게 판다는 글을 아내가 올린 뒤 손님들이 옷을 사러 오면 가차없이 살인. 왜 그래요? 그리고 이들 부부는 무자비하게 시신을 훼손한 뒤 장기 밀매부터 인육을 먹는 등 엽기 행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뭐 이보다 더 엽기적일 수 있을까요? 살해 동기입니다. 남편이 살해한 대상은 모두 여성이었는데요. 근데요? 그 이유는 남편 카를로스가 어린 시절 엄마에게 학대를 당해 모든 여성들을 죽이고 싶었다라는 이런 비겁한 범행 동기를 밝혔다고 합니다.